일을 즐겨. 자, 240일 생태계 구성요소 한 명을 나갈 건데, 자, 먼저 생태계라는 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잘 알다시피 뭐 이런 거 환경, 뭐 생물, 생물, 환경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태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모여가지고 생태계가 되는지 맨 위에 나와 있네요. 개체라는 것부터 모이게 됩니다. 개체. 개체가 뭔지 알지? 하나의 생물체, 그렇지. 뭐 하나의 개체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개체가 모이게 되면 뭐가 나온다? 개체군. 오케이. 개체군이 됩니다. 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모여 있다 이런 거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갖고 개체가 모인 게 개체군인데, 이제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종의 개체만 모여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종류의 애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만 모여 있는 거겠지. 그래서 개체군에서 같은 종의 개체, 동그라미 쳐두시겠어요? 같은 종의 개체, 한 생물체의 종류만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이 되겠지. 인간이라는 종류만 모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개체군이 모이게 돼서 이제는 뭐를 이루게 된다? 군집이라고 하는 걸 이뤄요. 군집은 이제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생물체의 종류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개체군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를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다 군집이 모인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태계가 되는데,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집이 모였어.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환경과 생물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대요. 환경과 생물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 밑줄 쳐두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부터 이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건데, 생태계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옆에 밑에 나와 있죠. 별표 쳐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비생물적 요인. 그거랑 생물적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생물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의미해. 환경뿐만 아니라 뭐 온도, 태양빛의 뭐 정도, 뭐 습한 정도, 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을 뭐 빛, 온도, 뭐 물, 토양, 공기 등 전부 다 말해요. 비생물적 요인은 전부 다 모든 것들, 생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 자,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생물들. 그리고 이 생물적 요인도 또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나와 있지 뭐? 첫 번째. 생산자. 오케이. 생산자. 그 다음 소비자. 그 다음 보내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 생산자라고 하는 건 뭐지? 말 그대로 생산하는 거야. 뭘 생산해내지? 양분을 생산해내야죠. 그렇죠. 양분을 생산해야죠. 그래서 자, 생산자 밑에 나와 있는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스스로, 밑줄 쳐두면 되겠죠.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애들이 되는 거고, 얘들도 알아두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있겠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애들도 생산자에 들어갑니다. 생산자에. 그러면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을 소비만 하는 애들이야.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있겠지. 그래서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처먹어야 되는 애들을 의미하죠. 처묵. 그리고 소비자도 우리 초딩 때 배웠을 거야. 얘도 나눕니다.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1차, 2차,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 우리 그거 맞아요. 3차.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 되겠지? 그럼 2차는 얘도 먹고 뭐 1차를 잡아먹을 수 있고, 이제 2차, 3차는 육식동물들을 의미하는 게 될 거예요.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들어가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고, 동물은 못 만들어내겠지? 걔는 소비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나와 있고, 밑에 얘들도 바라볼까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플랑크톤 존재라고 이제 나머지 동물들을 의미하겠죠.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들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었을 때 이거를 분해시켜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분해시켜서 양분을 얻는 애들을 의미하겠죠. 어렵지 않죠? 너무 간단해요.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 요걸 물어볼 거야. 뭐? 그러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지? 그럼 얘네가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숨을 겁나 쉬어. 그러면은 우리가 숨 쉬어가지고 공기에 이산화탄소 성분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면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가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 지금. 그래서 막 옷을 벗고 댕겨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겠지. 온도가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이렇게 어떤 얘들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영향을 줬는지만 우리는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치? 필요는 어떻게 해요?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예, 너무 강하게 말했어. 자, 그래서 지금 책 보면은 비생물적 요인이 밑에 표 보면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가는 초록색 막대기 있지. 그렇지? 아,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네. 얘는 이제 우리들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작용. 작용 반작.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작용.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뭘까? 반작용. 반작용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럼 옆에서 토양에 양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작용이 되겠죠. 방금 여기 우리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막 외투를 입게 돼 있어. 그럼 그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으면 근데 너무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뭐 1번, 2번, 3번이었고 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써주세요. 작용, 반작용 그 화살표에다가 초록색은 작용, 빨간색은 반작용이 되겠지. 물론 이 생물적 요인 지들끼리도 왔다 갔다 작용을 하겠지. 얘는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작용. 생물적 요인까지 생물적 요인끼리 작용하는 거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 있어? 지렁이가 땅을 파대가지고 통기성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작용일까 반작용일까? 반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서 237페이지.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까 배웠던 작용과 반작용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작용이 되겠지. 어떠한 영향을 비생물적 요인한테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생물들은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자, 생물은 빛이나 온도나 토양, 공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작용 때문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밑에 첫 번째는 빛이 생물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빛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있어요. 빛의 세기 동그라미, 파장 동그라미, 일조 시간 동그라미. 요 세 가지로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게 돼요. 첫 번째 세기부터 봐볼까요? 세기, 파장, 일조 시간. 이렇게 여기 넣어서 부르면 나이 먹어. 네, 뭐라 그랬는데? 세기 가장. 음이요. 자, 쌤왜 이렇게 해서? 자, 빛의 세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은 자, 빛은 세면 셀수록 그럼 빛의 파워가 세면은 빛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광합성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 빛으로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너무 세고 얇으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우리 입의 단면을 한번 봐볼게. 입이 있으면 입의 단면을 봐보면은 입의 단면이 두꺼운 애가 있고 입의 단면이 얇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만약에 빛의 세기가 졸라 센 곳인데 이렇게 얇은 애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타요. 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힘들겠지 아무래도. 그럼 반대로 입의 두께가 이렇게 졸라 두꺼운데 빛이 약하면은 빛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 보면 딱 우리는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입의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세다 약하다? 세요. 오케이, 센 곳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얇은 쪽은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두께,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의 두께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이제 잎의 조직들이 두꺼워진 건데 요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울타리 조직. 귀엽다. 이거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센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할 거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얇게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 잎이 두꺼. 동그라미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너네 산 같은 데 가면 잎 막 보잖아. 이렇게 딱 보면 만져보면 두께가 조금씩 다 달라. 같은 나무도 달라요. 같은 나무도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은 입이 좀 더 두껍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입이 좀 더 얇아. 왜? 여기는 햇빛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조금 더 두껍고 여기는 좀 더 얇아요. 그러면은 원래 다 똑같은데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날 때부터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얘가 적응을 해나가는 거겠지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나무 꼭대기 올라서 따보고 여기 따라가고 두께 만져보면은 달라요? 다르겠죠. 나도 해본 적은 없어서.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파장. 너네 파장이 뭔지는 알아? 네. 파동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장. 오케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에 따라서 왜 달라지냐면은 빛도 빛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옆에다 어디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에너지는 비례해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파장을 이제부터 이렇게 드립자 모양으로 쓰고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라고 읽습니다. 우리 이제 각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세타라고 읽잖아. 이런 것처럼 앞으로 파장은 다 람다라고만 읽어요. 람다. 이런 식으로 드립자 모양으로 쓰고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여기 써있잖아. 람다. 한글로 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도는 V라고 하고 온도는 T라고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시간은 T라고 하고 이런 것들처럼 파장은 람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해요. 한글로 쓰던가 그러면은 파장 분의 1 쓰면 되잖아. 람다 분의 에너지? 이게 뭐라고? 에너지는? 자, 그렇게 되면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바다에서 여기 지금 바다야. 여기 깊이고 바다에서 햇빛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바닷속에서도 식물들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식물들이 얕은 곳에 사는 식물들도 있고 깊은 곳에 사는 식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앞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약해지겠지? 그러면 어떤 빛만 들어갈 수 있을까? 강한 에너지가 센 빛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파장이 짧은 애가 들어갈까? 큰 애가 들어갈까? 짧은 애 아닌가요? 반비례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큰 거잖아.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파장이 짧은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스펙트럼에서 기억나지? 1단으로 했잖아. 스펙트럼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파장이 어디가 더 길었지? 빨간색. 그쵸. 빨간색이 길었죠.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 빨간색이 파장이 길었지. 그치? 그러면은 빛도 마찬가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애는 파장이 짧은 애가 들어갈 거라며. 파장이 짧은 빛은 어떤 빛이 들어갈까? 파란색 빛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파란색 빛이라고 표현 안 하고 청색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빛은 파란색 빛. 그러면 깊이 못 들어가는 빛은 파장이 큰 애니까 무슨 빛? 빨간색 빛. 그렇지. 적색광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 빛. 이 책에 그림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깊이 있는 애들은 파란색 빛을 흡수해야 되겠지. 광합성을 하려면은. 자, 너네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이게 뭔 색이냐? 똥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왜 똥색? 베이지색. 오케이. 왜 베이지색으로 보이지 얘가? 베이지색이니까. 그러니까 왜 베이지색으로 너네는 인식을 하지? 베이지색이니까. 반사해서. 그렇지. 오. 진짜 나한 거 아니야. 자, 그래. 진짜? 이 옷이 베이지색 빛을 반사한 거죠. 뭔 얘기야? 나머지 빛은 흡수한 거지. 어쨌든 초록색 빛을 빛의 삼원색이 뭐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지. RGB. 컴퓨터 RGB 책 있었잖아. 알지. 빨초파가 빛의 삼원색이거든. 왜 얘가 빛의 삼원색일까?
검정색. 그것도 맞죠. 얘가 왜 빛이 사무색이 쟤네가 있을까? 제일 강해서. 우리 눈에 있는 색깔을 인식하는 세포는 요 세 가지가밖에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베이지를 보고 노란색을 보고. 근데 그 색깔 다르게 보이는 원피스는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그 세포들이 조금씩 개수도 다를 거고 인식하는 정도가 모두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생명들도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파란색 빛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럼 얘는 파란색 빛을 반사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반사. 파란색을 사용할 광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파란색을 흡수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물들은 파란색으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무슨 지금 책 보면 알겠지? 홍조류가 있어요. 깊은 곳에는. 홍조류. 근데 심해 생선들 보면 검정색이던데. 얘 지금 식물 얘기하는 거죠? 식물들. 달조류. 홍조류가 있어요. 홍조류. 달조미. 물론 홍조류라고 하는 거는 얕은 데도 있어. 깊은 데도 있고 얘는 다 있어요. 홍조류는 여기 다 존재하고 있을 거고 홍조류는. 그러면은 얕은 곳 우리 빨간색 빛을 흡수하려면은 빨간색을 흡수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안 보이겠지? 그래갖고 지금 위에는 뭐라 그랬어? 녹조류라 그랬죠? 녹조류. 여기 녹조류가 있지. 얕은 것은 녹조류.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깊은 곳에 어느 파장이 어떤 색 파장이 그러니까 어느 색의 빛이 들어가고 그걸 광합성하는 식물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의 파장 한번 봐보면은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밑에 화살표 옆에 보면 얕은 바다 동그라미, 파장이 긴 적색광 동그라미, 녹조류 동그라미 한 다음에 세 개를 묶어야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깊은 바다는 파장이 짧은 청색광 묶은 다음에 홍조류를 묶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달달하다 외우지 않으셔도 안 외워도 돼. 생각을 해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깊이 도달하려면은 에너지가 많아야 되니까 파장은 짧아져야겠구나. 파장이 짧은 빛은 파란색 빛이 될 거고 파란색 빛은 흡수해야 되니까 홍조류가 나타나겠네. 쭉 연달아서. 그럼 갈조류는 뭐예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가운데 빛은 황색감, 노란색 빛이 가운데에 도달하고 있고 얘는 갈조류로 나타나셔야 돼요. 갈조류까지. 그 다음에 지금 파장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태양빛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의 생식 활동 같은 게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우리 봄에 피는 꽃이 뭐 있었죠? 개나리. 우와. 벚꽃. 벚꽃 같은 거는 언제 항상 4월달에 피지? 걔가 왜 그때 필까? 겨울이었다가 여름으로 넘어올 때인데 빛이 낮의 길이가 짧지 겨울은 짧아졌다가 길어졌을 때 벚꽃이 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또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 그렇지 코스모스 코스모스 노래. 코스모스 극혐까지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태양빛을 오랫동안 받았다가 이제 태양빛이 짧아지는 시기에 이제 꽃이 피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계절마다 그런 뭐 생식을 하는 동물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 많지. 그래서 밑에 일조 시간 한번 봐볼까요?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주는데 불꽃은 초여름에 핀대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죠. 이거는 너네 그것도 알아둡시다. 플러스 강의 5번 보면은 장애인 식물과 단일 식물이라는 게 나와 있지. 장애인 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피는 식물들이에요.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그러니까 보통 봄, 여름에 피는 꽃들이 장애인 식물이 될 거고.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를 피는 애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같은 애들이 있겠지. 코스모스 항상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 그럼 코스모스가 장일이라고요? 단일이죠, 단일. 옆에 있잖아, 플러스 강의 5번에. 여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네요. 네. 붓꽃. 꽃이겠죠? 그 다음에 또 꾀꼬리나 종달새 같은 경우에는 뭐 봄에 번식하고요. 뭐 애들 종류 유전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조 시간에 따라서 번식 활동이 시간치 싫어. 깜짝이야. 일조 시간에 따라서 번식 활동의 시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기에 의해서 파장에 의해서 일조 시간에 의해서 각각 다 달라졌어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한 이유는 파장이 짧은 빛을 받아서이다. 뭐 X? X 왜? 일단 X는 맞습니다. 파장이 아니라 세게. 그렇지. 울타리 조직은 파장이 아니라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었죠. 뭐야? 뭐야 다 틀리셨어. 잘 짚었어요. 잘 짚었어. 세기랑 파장이랑 관련이 없어요. 세기는 파동에서 진폭과 관련이 있는 게 세기고 파장이랑 관련이 있는 거 에너지고 달라요 두께가.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센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질 거고 파장 깊은 곳에서는 파장이 짧은 빛이 도달할 거고 파장이 짧은 빛 즉 청색광이 도달할 거고 그걸 흡수해야 되니까 홍조류 애들이 주로 살고 있고 이런 것들 쭉쭉쭉. 홍조류가 깊은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밑에 개념 속속. 이거 따뜨리고 미안해요. 자 238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앞에서는 빛에 의해서 빛의 세기 파장 일조 시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서 배웠고 이쪽에서는 이제 온도부터 한번 가볼까요? 온도에 의해서 우리 생물들은 어떠한 적응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온도는 왜 생물한테 온도가 더 중요하느냐? 자 생물은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뭐라 불렀지 그거를? 네 글자로?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하기 위해 뭐가 필요했지? 효소 필요했죠. 좋아. 효소는 뭐로 만들어졌었지? 단백질. 오케이. 단백질은 뭐에 약했다? 매우? 열에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막 변하게 되면은 효소가 고장나기 때문에 큰일 나요. 우리가 열나면 죽고 너무 온도가 떨어져 죽는 이유가 효소가 고장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물질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맨 위에 나와 있네. 온도는 물질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해나왔는지부터 한번 봐볼까? 뭐 개구리, 곰, 박쥐 같은 이런 애들은 겨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 보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왜? 겨울잠. 추워서 가서 잠을 자지. 물론 포유류 같은 경우에도 그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 곰 같은 애들. 걔네는 추워서 잔다라기보다는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자요. 그 다음에 뭐 기러기 같은 철새. 너네 철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절별 철새들 같은 게 있지? 걔네는 우리가 봄이 돼서 찾아오고 막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고 걔네는 그냥 온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철새들은. 그 다음에 뭐 카멜레온 같이 온도가 그러니까 피부색이 변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피부색을 바꿔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겠지. 예를 들면 너무 뜨거운 곳에 있을 때는 뭐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은 좀 어둡게 변해가지고 빛을 많이 흡수할 거고 이런 것들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깃털이나 털이 더 많이 발달하겠지. 깃털이나 털이 발달할 거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무슨 얘기일까?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래. 추운 지방에 있는 동물들은 몸이 더 커요. 몸이 더 큽니다. 열을 더 머금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건 체크해 둘까요?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들은 자 피하 지방층이 두껍고 깃털이나 털이 발달 밑줄 쳐두시면 좋겠네요. 뚱뚱한 애들은 추운 데 사는 거야. 꾹꾹. 그리고 맨 마지막 포유류는 서식지에 따라서 귀 같은 몸의 말단부, 몸의 끝부분이 좀 커요. 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문제는 제 밑에 보면은 여우 같은 애들 딱 그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 이렇게 있지? 근데 온대여우 같은 경우에는 털도 많고 몸이 약간 둥글둥글하고 귀나 이런 게 작고 좀 귀엽게 생겼죠. 근데 사막여우로 가면 갈수록 사막여우는 좀 삐쩍 말라가지고 몸도 얇고 털도 짧고 귀가 굉장히 크지. 그렇지? 요거 딱 보고 어느 지역인지 맞출 줄 알면 되고 너네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들을 그 계절에 따라서 또는 추운 지방 또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동물은. 자, 그 다음에 식물도 적응을 합니다. 식물도 진짜 너는 정말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 식물에 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이렇게 많은 털이 있는 건 아니고 식물도 좀 털이 있어요. 식물도 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면 낙엽수 얘기가 나왔는데 낙엽수라고 하는 건 뭘까? 낙엽수는 낙엽을 떨어뜨리는 가을 겨울 되면은 낙엽을 떨어뜨리는 애들을 낙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걔네는 왜 떨어뜨릴까? 입을 활짝 피지. 너네 낙엽수 같은 애는 입이 다 커요. 손바닥만 하고 이렇지. 왜? 열을 막 방출하거든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 되면 춥잖아. 열을 방출하면 안 되니까 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열 방출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록수.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를 의미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나무가 있지? 우리나라 많은 나무. 소나무. 그렇지, 소나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안 떨어뜨리죠. 왜? 그래서 잎도 작지. 그리고 너네 소나무 한번 만져보면 알겠지만 소나무 잎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약간 양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뭔가 코팅돼 있어. 실제로. 근데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그니까. 뾰족뾰족하고 그러니까 여기 코팅돼 있어요. 실제로 진짜. 지금 내가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는데 좀 코팅돼 있어. 요 코팅된 층을 뭐라고 하냐? 옆에 큐티클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큐티클. 들어봤어요. 큐티클. 그러니까 큐티클 같은 게 이제 약간 코팅돼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잎도 작고 큐티클 층이 두껍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온도가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안 떨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상록수는 큐티클 층이 두꺼워. 밑줄 쳐주시고요. 큐티클 층이 두꺼워. 그래서 식물은 크게 낙엽수, 상록수 이런 식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낙엽수랑 상록수를 구별하는 건 온도에 따라서 입을 떨고 안 떨고 차이를 찾아낸 거지. 이렇게 동물들과 식물들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물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갔냐 또 문제가 되겠죠. 물 같은 경우에는 자, 동물이 적응한 것부터 한번 봐볼까? 동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분 증발 방지랍니다. 동물들은 살아가는데 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물이 주변에 있어야 돼. 근데 물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밖으로 방출하는 걸 줄여야 되겠지? 그치? 그걸 어떻게 줄였냐?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몸이 뭐로 돼 있지? 비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닐로 돼 있어 땀이 안 나죠, 파충류는? 진짜요? 그래서 비닐로 돼 있는 거야, 땀 없으려고. 우리 피부는 땀을 방출할 땀샘이 있어서 파충류는 땀이 안 나죠. 비닐로 돼 땀새를 있어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강아지 땀. 딴 데로 땀이 나고 딴 데로 나오겠지. 근데 강아지는 혀로 땀 방출하잖아. 혀로 많이 방출하지. 강아지 몸에서 땀 나? 치마니? 몸에서 땀 안 나나? 몰라요. 땀이 나는 걸 혀로 저 방출. 몽골이 땀이 안 나나 보죠. 그게 혀로 방출하는 거 아니야? 나도 동물인 줄 알고. 더우면 침 흘리잖아. 더우면 아 맞아. 자, 아무튼 밑줄 쳐주세요. 파충류는 비닐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나 파충류의 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딱 껍질로 쌓여가지고 보관되어 있지. 알이 껍질로 돼 있어요. 알이 껍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 곤충도 물이 필요해. 근데 곤충은 곤충의 피부라고 얘기 안 하지. 껍데기라 그러지. 이런 거 딱딱한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키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틴질. 곤충은 키틴질로 돼 있고 바깥은 큐티클층도 있대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최대한 막고 있어요. 즉 만약에 문제에서 파충류의 비닐, 딱딱한 알, 키틴질 얘기 나오면 이거는 동물이 물에 의해서 적응한 예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수분 손실도 최소화라는 게 있죠. 사막에 사는 포유류, 인간도 마찬가지. 사막 주변에 물이 없는 경우에는 오줌을 최소한으로 내뱉어야 되겠죠? 오줌을 많이 싸면 물이 앵꼬 나니까 오줌이 굉장히 약해지고 굉장히 농도가 진해지겠지. 너네도 마찬가지. 우리 여름에 축구하고 운동하고 해갖고 물을 하루 종일 안 먹어봐. 밤에 가서 쉬하면 오줌 안 주고 옐로우죠. 한 적이 없는데. 그럴 거예요. 아무튼 수분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거.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식물. 식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느냐? 식물은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어요. 뿌리, 줄기, 잎. 그림 참 당근이 아니라.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지. 이게 왜 그럴까? 역할을 분담한 거야. 잎은 광합성하고 줄기는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한 걸 여기다 공급해주고 하는 거겠지. 왜 이렇게 구별되어 있냐? 물이 이 주변에 많아? 없어요. 물은 어떻게 비 오면 땅 속에 있는 물을 얘가 흡수해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뿌리랑 줄기, 잎이 딱 발달되어 있는 거야. 딱. 이게 왜냐면 물에 사는 식물들, 물속 안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겠지. 왜? 주변에 사방이 물이니까. 그래서 따로 뿌리, 줄기, 잎 같은 게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해 있고요. 물에 사는 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요. 관다발은 물속 안에서 이제 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뿌리 따위, 뿌리 같은 거 잘 발달하지 않아요. 줄기 이런 것들이요. 통기 조직이 더 발달해요. 딱 공기가 통하는 조직, 공기에 관련된 조직이 더 발달하겠지. 왜? 식물 육상에 있는 애들은 공기가 주변에 싹 깔려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모래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더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수 조직이 발달해요.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건 물을 저장해 놓는 창고 같은 역할이야. 선인장 같은 거 애들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입이 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입을 열 방출해야 되는 걸 안 되니까 입을 얇게 변합니다. 그래서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죠. 누가? 선인장 같은 애들은 가시가 다 입이었어요. 이렇게 식물들은 물에 대한 적응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전부들 배운 것들은 물이 다 뭐 없을 경우, 부족했을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물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뭐야? 토양 속의 토양과 생물. 이제 토양 얘기하는 건데, 토양. 이제 토양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필요하겠는데. 자,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땅 표면에는 아무래도 구멍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는 산소가 좀 많이 있겠지? 그래서 땅 표면에는, 토양 표면에는 아무래도 산소가 많이 필요한 애들이 살아요. 근데 땅속 깊은 곳에는 산소가 잘 도달해? 안 도달해? 안 도달하겠지? 그러면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생물들을 많이 못 살겠죠. 세균도 마찬가지야. 너네 세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고,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고, 현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거든. 현기성. 호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산소가 필요한 세균이에요. 현기성은 산소가 필요 없는 세균. 그러다 보니까 토양 가까운 쪽에는 호기성 세균들이 많고 깊은 곳은 현기성 세균이 있겠지. 이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입에서도 세균이 여러 가지 살지. 얘는 다 살아요. 다 사는데 너네 입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기성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입냄새가 나요. 무슨 얘기냐? 입을 하루 종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숨을 안 쉬니까 코로만 숨 쉬지. 입에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현기성 세균들이 막 증식해. 그래서 갑자기 입을 왜 하루 종일 말하고 있다가 하면 냄새 팍 나지? 그게 왜 그러는 거야? 현기성 세균이 증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 학교 같은 데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하루 종일 막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누가 건드렸어. 그러면 했는데 냄새. 할 때 막 있잖아. 스스로도 느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뭐야? 현기성 세균이 증가해서 그런 거야. 또는 뭐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만약에 만나러 가게 될 때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 뭐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야. 입에서 냄새 날 것 같아. 했는데 막 성게 나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입속에 산소를 최대한 집어넣어서 냄새를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가야 돼요. 왜? 혹시 뭐 할지 모르잖아. 혹시나 뭐 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럼 옆에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왔어 했는데 갑자기 썩내 빡 나버리면 어떻게 똥내 나고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너는 이게 인생 팁이에요. 갑자기 밤에 이제 그 집 가고 있는데 누구 만나야 돼. 그럴 때는 빨리 막 산소를 막 입속 구석구석 집어넣어서 최대한 줄인 다음에 가서 만나야 냄새가 좀 덜해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빨을 닦는 게 제일 좋고 물론 맨날 입만다고 입냄새 안 나는 건 아니야. 해봤어요? 많이 하지 난 당연히 이런 거는. 만약에 급하게 만나야 될 때나 아니면은 내가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이빨을 못 닦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게 리얼하게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써먹을 수 있어 너네. 인생 팁 이런 게 진짜 꿀팁이지. 과학적인 꿀팁. 당신이 이런 거 보면 저 떨어질 것 같아. 니들도 그럴 거 아니야. 가면서 이제 됐잖아. 이제 밤에 위에서 갑자기 누구 만나러 갈 거고 갑자기 잠깐만. 이러고 간다고. 안 나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밑에 토양과 생물 잠깐 보면 1번 토양은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지면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거네요. 오른쪽 플러스 강의 5번 보면은 토양의 표면은 산소를 많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 방금 얘기 좋네요. 그 다음에 깊은 곳에는 현기성 세균이 살아갑니다. 그렇구나. 이건 안 까먹겠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갔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나 두더지 같은 애들은 땅속을 파고 다니면서 공기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근데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한테 생물한테 굉장히 이로운 생물이에요.
징그럽다고 막 죽이고 막 이러지 마. 우리 지렁이는 뭐죠? 굉장히 이로운 생물 중에 하나야, 지렁이도. 발표했던데. 쌤 그 다음에 뭐 토양 속의 미생물들은 이제 뭐 사체 같은 거 분해해가지고 보낼 거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토양도 이렇게 생물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생물에 영향을 많이 줄 거고 토양이.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공기와 생물 한번 봐볼까? 공기. 자 공기도 마찬가지. 공기라고 하는 거는 물론 대기 중에 크게 뭐 변화가 없겠지만 당연히 주변 생물들에 의해서 공기의 조성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여기 가다 놓고 숨만 계속 쉬고 있어. 그럼 공기 중에 산소는 점점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거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산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산소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해. 빈혈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애초에 고산지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많냐? 적혈구가 일반 사람보다 많아요, 좀. 적혈구의 역할이 뭐였지? 산소 운반. 오케이. 적혈구가 많아가지고 산소를 더 빨리 운반시키려고 하는 거야. 많이.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 적혈구가 더 많아요. 너네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보통 체력이 좋거든? 왜 그러냐면 남미 지역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지대가 높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애초에 적혈구가 좀 더 많대.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낮은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은 산소도 많고 적혈구도 많으니까 좀 더 체력이 좋겠지. 반대로 우리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운동하면 체력이 금방 헐떡이죠. 그지? 더안 좋아서. 그럼 적응하면 많아져요? 뭐 많게 적혈구는 수는 바뀔 수 있겠지. 적응하게 되면 좀 많아질 수 있겠지. 조용히. 그래서 고산지대 동그라미 쳐놓고 적혈구 수가 많아 밑줄 쳐주세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많고요. 그리고 또 호흡이랑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성분이 계속 바뀌겠지. 두 번째 줄에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 뭐 같아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무는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살균 물질이라는 걸 분비한대요. 살균 물질이라는 걸 분비해서 공기의 조성을 조금 바꿔주기도 한데 저 살균 물질 밑에다가 피톤치드라고 써둘까요? 피톤치드. 요게 여기 이런 거예요. 피톤치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공기의 성분들을 공기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생물적으로 생물들이 공기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인간과 생태계.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생물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겠죠. 개념 속 썼고 244페이지에 생태계의 표현이 나오죠. 자 먼저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걸 나타낸 거야. 그래서 생산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등등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먹이 그물은 뭐지? 그것도 있다. 그물.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혀 있는 상황을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상황으로 얽혀 있는 걸 먹이 그물.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생산자 1차, 2차, 3차, 최종 소비자 보면은 막 화살표가 막 지멋대로 막 왔다 갔다 막 돼 있지.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엮여 있는 게 먹이 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이 그물.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거야. 지금 여기서 그림을 봤을 때는 진해가 멸종한다고 참새가 멸종하지 않겠죠? 왜? 참새는 거미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저기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먹이 그물이 뭐 뒤에서 하겠지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조금 더 안정한 생태계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거는 지금은 복잡해요. 뭐가요? 지금 생태계. 복잡한 게 안정한 생태계라고. 너무 단순한 먹이 사슬만 있으면 안정되지 않은 생태계죠.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풀만 먹어. 풀이 만약에 멸종해버리면 우리도 멸종하겠네. 먹이 사슬이 단순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은. 자 그래서 밑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생태계에서 이제 에너지는 먹고 먹히는 거에 따라서 위로 점점 올라가게 되겠지? 그치? 즉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에너지가 이제 유기물의 형태 뭐 우리 포도당 이런 것처럼 유기물의 형태로 있는데 유기물의 형태로 밑줄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보다 더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애들이 되겠지. 걔네들을 먹어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될 건 요거야. 에너지가 우리가 먹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고기를 먹었어. 그럼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 단계가 나한테 넘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 단계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은 내가 사용을 하고 남은 것만큼 다음 영양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번째 보면은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밑줄 생명활동이 사용되고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자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밑줄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까 늘어날까 그대로일까? 줄어들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줄어들 거예요. 에너지는. 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감소 밑줄 쳐두시고요. 에너지 양 감소하게 될 거고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 거야. 비생물이나 여러 가지 1차 소비자들이 태양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생산자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아니고 열이나 생명활동에 사용된 남은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결론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공급돼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빛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지만 영양 단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 죽죠. 다 죽어요. 오른쪽 플러스 강의 2번 보면 한번 나와 있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과정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체크해 두시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남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서술형으로 대비해 두시고요. 자 밑에 생태 피라미드 나와 있네. 이 생태 피라미드 우리는 초딩 때부터 많이 봐왔을 거야. 많이 봐왔지 이렇게 생긴 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개체수, 뭐 생물의 양, 뭐 에너지의 양 같은 거를 하위 영양 단계부터 쌓아 올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다 모든 게 다 피라미드 형태죠. 자 소비자는 항상 제일 많아야 되겠지. 그 위에 1차 소비자, 그 위에 2차 소비자, 그 다음 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수, 쪽수도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쪽수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도 점점 위로 갈수록 줄어들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에너지도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개체수, 생물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막 쭈르르르르 나와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너네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그럼 소비자가 에너지가 제일 많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식물이 인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에너지는 총 에너지를 의미해요. 모든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훨씬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안정한 생태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게 되면 생태계 평형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줄만 밑주셔볼까요? 먹이 그물이 어떨수록 안정한 생태계다? 복잡 동그라미 쳐두고요. 그러니까 밑줄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상황. 즉 밑에 그림 보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가지가 있지. 왼쪽은 간단한 그림이지. 이렇게 몇 개 없잖아.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기 뭐 이렇게. 근데 오른쪽 보면 먹이 그물이라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복잡한 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얻는 게 더 안정한 생태계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그렇지 복잡한 거.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그 그림 보면 맨 밑에 보면 생태계의 평형이 쉽게 깨진다. 먹이 그물이 단순했을 경우에 쉽게 깨지고요. 복잡했을 경우에는 평형이 잘 깨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야. 저 무슨 책만 봐도 왼쪽에 있는 단순한 생물계는 메뚜기가 죽으면 쥐지랑 생쥐 둘 다 죽겠죠. 쥐지가 지지겠죠. 생쥐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리부엉이도 죽겠죠. 단순한 생태계니까.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가 죽는다고 해서 메뚜기가 죽고 쥐지랑 생쥐가 죽겠지만 근데 독수리는 죽지 않겠죠. 왜 독수리는 오리도 먹고 도요새도 먹고 도요새? 여러 가지 처먹으니까 이렇게 안정한 생태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생태계 평형. 자, 이건 별별 쳐두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됐는데 만약에 생태계 평형이 깨졌을 경우에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데 어떻게 복구가 됐는지 우리는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서술형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생태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 지금 세 칸만 있네요. 그러면 1차 소비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있겠네? 그치? 근데 갑자기 요게 지금 안정화 생태계지?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자기 얘네들이 1차 소비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그래서 얘네가 쪽수가 갑자기 쫙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림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겠네? 그럼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 얘가 많아지니까 얘는 점점 줄어들겠지. 즉 생산자는 점점 줄어들 거야. 얘가 이렇게 일단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쪽부터 그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될까? 얘는 줄어들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늘어나겠지.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래갖고 위에는 다시 이렇게 늘어날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확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들겠지.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 이제 얘가 확 줄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도 다시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다시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시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줄다 보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늘어날 거고 얘가 줄으니까 위에도 다시 줄을 거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인 생태계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요거를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얘가 1차, 얘가 2차, 얘가 생산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1차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줄어들게 되고 2차 소비자는 잠깐 늘어나게 되겠지만 다시 이제 먹이가 없어져 갖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들고 2차 소비자도 줄어들 거고 얘네가 줄어드니까 다시 소비자가 생산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깨져도 돌아올 수 있어요. 체크해 두시고 꼭 별표 쳐 두시고 밑에 읽어보세요. 지금 얘는 1차 소비자로 얘기를 했지만 1차가 아니고 생산자가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 2차 소비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걸 너네가 쭉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 디지가 너무 웃겼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험에 꼭 나와 말로도. 자 밑에 개념 속속 가볼까요? 개속.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인데 여기는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야. 과학이라고 하기 조금 그래요. 사회적인 내용인데 사회적인 내용. 방금 얘기한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어긋나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지. 근데 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준으로 망가져 버리면 회복이 될까 안 될까? 못해요. 자연적으로 회복이 못할 정도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 좀 다치고 하면 살이 나겠지만 팔이 잘린다고 팔이 자라지 않잖아요.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회복되려면은 적당히 파괴가 나야 되는데 한 방에 너무 심한 파괴가 일어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이거를 보존해야 되겠지.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구가 가장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인간 때문이죠. 인간이 다 박살내고 있지 지금.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밑줄 쳐줄까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한계치가 있어서 방금 이렇게 되는 건 한계치 내에서 가능한 거였고 그래서 깨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런 거 틀린 말이 되겠죠. 밑에 생태계 평형을 깨는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자연재해. 물론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자연재해 지진, 화산, 홍수 그렇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 서식지도 파괴될 거고 먹을 것도 없어질 거고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게 될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먹이 그물에 문제가 생겨서 크게 생물들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제일 나쁜 건 뭐야? 밑에 인간의 활동 나와야지. 인간들이 가장 조지고 있어요. 자, 뭘 조지냐? 밑에 한번 봐볼까? 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 무궁무란 벌목. 나무를 다 짜서 끼는 거죠. 또 무궁무란 벌목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 뭐가 문제가 돼? 나무가 당연히 나무가 없어지게 되면 물론 공기 중에도 산소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생태계가 파괴되잖아. 그렇지. 생태계가 그 숲에서 살린 애들이 다
무분별한 벌목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 경작지라고 하는 건 뭐야? 논 같은 건데 경작지를 적당히 만들었는데 막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산이 이쁘게 쫙 태백산맥 있는데 그걸 산 막 밀어가지고 깎아내가지고 거기다 농경지 막 짓고 막 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론 못하 이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농경지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나왔잖아. 경작지를 무분별하게 막 만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는데 지금 오른쪽 보면 숲을 깎아서 만든 경작지 나와 있잖아. 저렇게 만든 대신 생물들이 죽어난다는 거지. 또 도시화가 있어요. 도시화. 무분별한 도시화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자연 환경에 있던 거를 도시들로 뭐 시멘트나 이런 걸 다 밀어버려가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도시 개발을 못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도시 개발할 때 자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개발을 했지. 근데 요새는 그래서 개발할 때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자연을 지켜야 되고 뭐 나무도 얼마만큼 뭐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갖고 지금 옛날에 지어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삭막하지 약간. 지금이라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그래요. 자 옆에 봐봐. 도심 속 빽빽한 건물 저거 봐봐. 난리 나죠 지금. 이거 어디야? 미국인가?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될 수 있어요. 스모도 개오건데.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벌목, 경작지 개발, 도시화 전부 다 뭐가 파괴되는 거야?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대기오염 한번 볼까? 대기오염은 요새 지금 가장 핫한 문제 중에 하나죠. 대기오염 물론 예전에는 그냥 뭐랄까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거 줄여라 막 이런 걸 많았지만 요새는 공장 이런 데서 뭐 화석연료 연소해갖고 막 나오는 찌꺼기들 막 엄청 많잖아. 요새 미세먼지 그게 뭐야? 다 이게 미먼 다 이게 뭐야 대기 오염된 거 중국에서 날라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법적으로 전혀야 돼. 우리나라도 법 있을 걸 공장 뭐 굴뚝에 다 뭐 집진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원대로 막 연기 사죠. 나오는 거. 그니까 왜 이상 집에 없게 하나? 집 말고 공장에 공장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럴까? 공장이 있어.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이제 내가 봤을 때 와 오른쪽 스모그가 낀 도심. 몇 달 전에 할수 있어. 서울을 보는 것 같네요. 우리잖아. 서울이 이래잖아요. 심할 때는. 개꿀이죠. 아무튼 대기오염도 중요합니다. 태풍. 자 그다음에 수질오염. 수질오염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그냥 막 물속 몰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천이나 이런데 방류하지 강제로 막 폐수 뭐 아니면 가축의 오물 이런 거 방류하는 거를 줄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벌목, 뭐 개발, 도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저거는 한번 꼭 별표 쳐주시고 봐두세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끼친 예가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 Y축은 개체수, 개체. X축은 연도가 되겠네요. 연도. 자, 지금 그림 보면은 눈이 좋은 사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원래 예전에는 개체수가 초원이 제일 많고 늑대, 사슴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럼 얘도 지금 좀 문제가 발생돼 있지. 왜? 늑대가 사슴보다 많으면 일단은 왜 가능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슴이 너무 줄어들으니까 뭐란 거야?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늑대를 막 조졌어. 그럼 늑대가 어떻게 될까? 갑자기 쪽수가 쩔어요. 확 줄겠지. 늑대가 확 줄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이제. 사슴이 너무 그렇지. 많아요. 사슴이 졸라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와 이러면서. 늑대가 빡 줄어드니까. 늑대가 빡 줄니까. 초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초원도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왜? 사슴이 먹으니까. 사슴이 먹으니까 초원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겠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물론 당연히 다시 복구가 되겠지? 어떻게? 사슴이 너무 많아지고 초원이 줄어드니까 사슴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나가요. 그래서 사슴은 다시 이렇게 줄어들겠지. 사슴은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올 거고 초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쭉 줄었다가 나중에 조금 늘어나겠지.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늑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이 상태에서 왜? 사슴이 많아 비슷해요. 얘는 여기서 계속 한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케이? 원래 개체수가 너무 적어졌었고 되니까 그럼 결국엔 지금 이쪽 부분 되면 이제 생태계가 좀 안정적으로 됐겠네. 초원, 사슴, 늑대가 되니까요. 이게 뭐야? 인간이 늑대를 사냥함으로써 생태계가 한번 파괴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이 되겠네. 이거를 말로 써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아까 말했듯이 이 상황에서 늑대 사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슴은 늘어날 거고 초원은 줄어들 거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까지 요거까지가 되겠죠. 이거 말로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1905년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사냥할 허가를 했더니 사슴이 졸라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가 됩니다. 케이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오른쪽 아래 보면 화살표. 인간이 생태계를 간섭하게 되면 분명히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다행히 자연적으로 복구가 됐지만 여기서 좀 더 갔으면 사실 늑대가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멸종됐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플러스 강의 3번도 한번 잠깐 봐볼래? 이거 플러스 강의 2번, 3번도 그냥 이것도 이제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열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더 화석 연료를 많이 쓸 거고 난방 같은 거 떼고 하다 보니까 도심 지역이 딴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런 걸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생태계를 보존할 것이냐는 얘기야. 너무 쉽죠? 그렇지? 그래서 이 생태계가 또 순간적으로 다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봐볼까? 1번 아까 말했죠? 천연기념물 지정해놓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도로나 댐 같은 걸로 이제 예전에는 진짜 우리 7, 80년대는 우리 환경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때려 박았어. 막 지었어. 근데 요새는 그러면 안 돼요. 터널도 함부로 뚫어서는 안 되고 다 서식지 다 보호하면서 최대한 개발을 보호하면서 하고 생태 통로 얘기 나와 있는데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 그냥 예전에 산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 도로 낼 거야. 그럼 예전에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했지. 가능하면은 요새는 이렇게 안 되죠. 여기 위에 이렇게 뚫어갖고 여기 왔다 갈 수 있게 생태 통로를 할 거고 만약에 뭐 이것도 있어. 여기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놔야 돼. 그럼 여기 도로를 놓으면 여기랑 단절되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도로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 다 연결을 시켜놔요. 동물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 통로. 생태 통로 자주 나오니까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3번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뭔가 4대강을 뭘 한 걸 수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이걸로 하려고 복원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복원 사업. 그 다음에 4번 도심지에 정원을 만들죠. 요새는 정원 무조건 만들지. 건물도 마찬가지. 요새는 건물 안에도 도심 막 만든다만 옥상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국립공원 또 이런 것들로 지정해갖고 이렇게 옥상공 정원 저런 거 뭐 복원된 하천, 자연형으로 복원된 하천, 그 다음에 뭐 두루미 뭐 이런 것들, 천연기념물들.